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 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을 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들을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라면 끓여 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예? 라면밖에 안 끓여 먹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위험만 직접적인 했다. 상해가 뭐죠? 물리력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왠지 아까 그런 얘기들을 네. 듣고 변화가 생긴 모양이에요,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 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이제 그 가해자의 네. 편이고 네. 가해자의 도구이고 거기서 그 공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그 저항을 할 어떤 그런 용기라든가 힘 같은 게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이 이런 심리적인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고 장애가 없고 이러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존의 네, 시각에서 네, 바라보니까. 근데 정말 그 당사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엔 아무런 판단이 안 네.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소위 많이 이제 하죠.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구 논문들을 보니까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을 하면 110이 넘어가면서 소근육 운동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신고 번호를 제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가락 끝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뭐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어. 그럼요. 그냥 있었어. 왜 저항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평가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의 평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피해자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없어요. 피해자가 왜 의무사항이? 당연한 말씀이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긴 하지만 범죄의 책임은 결국은 가해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의 상황을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 것들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2007년도 보성 저 이제 어부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살인. 네. 보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네.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둘 됐어요. 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네.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그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배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영화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이 여학생이 119에 4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 살인 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4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추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뭐 유력하네요. 볼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네.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이네요.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지난 한 달 새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20대 남녀 4명은 모두 배를 태워준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앉아보고 싶어서요? 누구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범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한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 이 남녀 대학생한테 이 범인 오모 씨는 자기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냥 배에 태워줄게. 그래서 조업을 하는 곳으로 나가서 그때 와서 이제 추행을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 학생이 저항을 하니까 밀쳐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어구인 이 사카떼로 남성을 내리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카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표를 끌어당길 때 쓰는 뾰족한 고리가 달려있는 어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이 2차 사건 당시에 놀러 온 여성들이 오니까 또 같은 방식으로 내 배를 태워줄게 해서 바다 한가운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저항을 당연히 하실 거고 1차 사건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범인 오모 씨는 제가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바깥 조사실 창밖에서 이제 조사받는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수사관들한테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억울하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사관들이 나오고 그럼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제 성향을 파악을 해보겠다. 들어갔더니 금방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내가 경찰청에서 분석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이제 신문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곧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기력이 없는 사람의 연기를 노인인 것 같은. 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젊은 처자들을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얘기만 30분 동안을 하길래 비겁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 당시 제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애초에.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사람들이 문제다. 전형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갖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결국 이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최고령의 사형수 현재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때 4명의 피해자가 전부 20대 초반인데 자, 이 70대의 범인한테 왜 그냥 피해를 당했을까가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제가 서 있는데 그 범행에 쓰인 배를 이제 압수해서 거기다 이제 묶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보고 있었더니 마을을 지나가던 분이 어르신께서 저 배를 한번 타봤느냐 경찰관인 내 모습이니까 안 타봤습니다 했더니 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나가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당신 같은 장정들도 난간만 붙들고 있어야지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엄청난 제가 통찰을 느꼈어요. 아, 이런 상황, 또 물리적인 신체의 제한은 심리적인 프레임을 같이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범인 오모 씨는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잠도 거기서 자는데 웬만하면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움직임이 자유롭고 신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고를 해서 여기 바다 한 군데 위치도 모르겠고 구하러 오는 동안에 이미 빠져서 나는 두려움이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일으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권장한 남학생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이미 범행의 도구를 쓰였겠다. 심리적으로나 모든 거를 배를 다루는 사람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거여동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2003년 12월에 송파구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인 박모 씨 그리고 이제 3살 배기 아들 10개월 된 큰 딸이 셋 다 이제 한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서울 거여동의 한 아파트에서 31살 박모 여인과 3살과 1살 난 자녀가 숨진 채로 남편 남모 씨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부인 박 씨는 목이 졸려 있었고 두 자녀는 질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방 안의 상황을 보면 작은 방에는 3살 된 아들이 보자기를 둘러쓴 채로 사망을 해 있고요. 또 10개월 된 딸은 얼굴에 비닐봉투가 씌워진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난간에 빨랫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목을 맨 채로 사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게 왜 밀실 사건이 됐냐면 문은 잠겨져 있었고 아파트 열쇠가 가방에 들어있는 채로 작은 방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발자국이나 족적이 나타난 흔적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지 않으니까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초기 판단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진술을 합니다. 도무지 우리 가족은 그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그만한 갈등도 없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CCTV 수사를 하죠. 누군가 이제 드나든 사람이 있는가. 이때 발견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망한 피해자 박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가 사망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 왔다가 간 흔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모 씨가 조사받는 수사관 앞에서 옷소매를 내리면서 자기 손등을 가리는 행위를 합니다. 손을 왜 그렇게 자꾸 가리느냐 이렇게. 라고 봤더니 빨랫줄에 융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빨랫줄이 쓸려 있던 이런 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여성의 집에 이제 압수수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갔더니 이 여성의 집에서 일기장이 나왔는데요. 이 일기장 안쪽에 종이 한 장이 발견이 됩니다. 이 종이에는 어떻게 살해할 것인가를 계획한 계획서가 발견이 되죠. 심지어 거기에는 몇 차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실패했다라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까지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참 끔찍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에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해자인 박모 씨와 만납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살아가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친구인 박모 씨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라. 혼자 지내고 있으니 밥도 주고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점차 이 이모 씨는 자기가 가져왔던 컴플렉스를 이제 투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그 오빠와 늘 비교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소외가 되어 있다, 소외가 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지속이 되어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집안을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탁물을 남편의 속옷까지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선을 넘는 행위. 개입을 한 거네요, 가정생활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르던 날도 이모하고 이제 숨바꼭질을 할 테니 엄마는 밖에 있으라고 하고 먼저 숨자라고 해서 이 엄마를 속입니다.
계속 10개월 된 딸을 안고 이제 거실에 남아있게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아들을 이제 보자기를 씌워서 지식사 시켜서 살해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그 숨겨놓은 다음에 이 엄마를 이제 유인을 합니다. 아이가 숨어 있으니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엄마를 뒤에서 빨랫줄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목이 졸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한 그렇죠. 저항을 반항문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신을 부검할 때 보니까 또렷하게 한 줄만 나와 있던 거예요. 또 자기가 목을 매달려 있는 문짝을 두드리면서 한쪽 손에만 멍이 좀 들어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그렇게 목을 졸려서 죽어갈 때 이 박모 씨는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자구적 행동을 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이모 씨는 끔찍하게도 10개월 된 아이를 얼굴에 비닐을 씌워서 이제 살해하죠. 결국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 씨가 거기에 열쇠를 넣어서 가방 안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 살해 이유가 뭘까요? 살해 동창과 아이들. 이유는 이제 사실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교묘하게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인 남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게 목표였네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범행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나 동기가 되겠죠. 여고 동창생이 절친한 친구와 어린 자녀들을 한꺼번에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질투해서 범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친구 박 씨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제일 잘해주는데 뒤로는 무시해. 애들은 왜 죽였어요, 애들? 걔 옆에 있으니까. 걔 혼자 못 가니까. 그 우연한 만남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거리에서 만났던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죄는 그렇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꼭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더 뭐 안타깝고 우리가 분노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이제 아까 엄녀인 사건처럼 이 두 범죄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도구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특징들을 발견을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프로파일러들은 사건이 다 끝나면 맨 마지막 작업으로 항상 이런 그 면담을 몇 시간 동안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밝혀내고 나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접근해야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의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요.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2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여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이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적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예,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농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렵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황영동과 그 청년. 이런 게 계속 인간이라는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하고 근데 범죄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걸 너무 보여주고 하니까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해서 소설가들이 그렇게 범죄를 모티브로 상욱쌤 긴 시간 지금 방송을 오늘 처음으로 저희 시청자 입장에서 예. 저도 그 니체의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제가 기억에 남는 글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까 그 장 작가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간은 사실 양 끝에 짐승과 여기 인간이죠. 그 사이에 매달려 있는 줄처럼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인간은 자신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멈추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딱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어느 교활한 악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사건 이름은 제일 유명한 사건 이름을 따가지고 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은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지르는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아내를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차 안에 둔 채로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서 살인죄 그리고 뭐 사체 손괴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복역을 합니다. 2013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으면 이제 좀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대부업 사무실을 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되고 박 씨, 유 씨라고 할게요. 박 씨는 남자, 유 씨는 여자입니다. 이 셋이서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무슨 나쁜 일을 꾸미냐면 사설 경마장을 한번 차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사설 경마장을 열어요. 그리고 이 박 씨랑 유 씨한테 김 씨가 투자를 해요. 이게 다 본인 말이긴 한데 합해서 투자한 돈이 2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 씨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씨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나한테 수익을 안 주냐. 만약에 사설 경마장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박 씨랑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몸싸움이 됩니다. 김 씨의 옆에 아령이 있었는데 그걸 마구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박 씨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결국에는 강원도 야산에 이 박 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안매장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에 김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 씨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을 만들어요. 박 씨 명의로.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박 씨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나 사업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 좀 가야겠어. 외국으로 나 도망간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안매장 연락이 안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죠. 심지어 안매장을 하기 전에 김 씨가 박 씨 집에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 씨 누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때 김 씨는 되게 태연하게 박 씨 누나한테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고 따져요. 그러니까 박 씨 누나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김 씨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간다니. 네. 갔다니. 나중에 정말 황당한 거는 이 김 씨는
나중에 박 씨 가족 집을 또 몇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동생 아직도 한국 안 왔는데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돈을 꽤 받아가기도 해요. 네, 정말 뻔뻔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박 씨 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이걸 가지고 박 씨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랑 사설 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던 유 씨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도피 중인 척 하면서. 그래서 박 씨 가족은 그 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실종 신고도 안 했어요. 어딘가 숨어 있구나. 네, 이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굉장히 보통 거는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냅니까, 김 씨가 그래서? 원래 그 셋이서 사설 경마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김 씨랑 유 씨랑 둘이서 경마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장도 열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김 씨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수익 배분을 난 좀 더 받고 싶다. 유 씨한테도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를 방에 불러내는데 박 씨 휴대폰으로 불러내요. 수원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불러내니까 아마 그 유 씨는 그 2년 전에 도망간 박 씨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겠네 하면서 왔겠죠. 나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거는 이제 김 씨가 나오고 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김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말썽을 하다가 김 씨가 유 씨를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되게 좀 악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박 씨는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안매장도 약간 좀 성가시다? 그냥 유 씨를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리고 그때 밤이었는데 수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야외 주차장이에요. 네. 그 날이 이제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CCTV도 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그날 맑은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내려요. 얼굴 가리는 용도로. 새벽 1시에 또 그 박 씨 선불폰으로 자기가 알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였어요. 지금 그 시신을 수원의 무슨 공영 주차장에 차에 뒀는데 차 번호가 이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박 씨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모습이 안 보였던 그 박 씨.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수원 공영 주차장에 갔더니 그 번호 차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느 여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고 얼굴에는 티슈가 덮여 있고 목 절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사망을 했죠.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시 한 공영 주차장에서 60살 여성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지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고자의 제보로 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문자 보낸 박 씨라는 사람 찾아야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박 씨는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 박 씨 휴대폰은 국내에 있어요. 그렇죠, 기지국 그렇죠. 국내에 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는데 모든 사람과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이 박 씨는 뭐 이렇게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최근 2년 새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 쓴 적도 없고 너무 생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소위 이제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학에서 얘기하는 생활 반응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생존 반응이라고 이제 쉽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적을 안 남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용카드, 휴대폰, 기지국, 그다음에 뭐 교통카드, 특히 이제 의료는 전혀 안 남길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수사팀에서는 휴대폰만 나오고 나머지 생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포착을 했는데 그 정도 막연한 거 가지고 지금 체포를 못하니까 아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생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산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이 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있구나. 누굴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김 씨 핸드폰이랑 박 씨 핸드폰은 늘 기지국이 같은 거예요. 그럼 김 씨죠. 바로 체포를 합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우산도 참 뭐 오히려 덜미를 잡게 해준 게 우산은 비닐봉투에 넣는 게 CCTV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김 씨 집 주변에서 김 씨가 그 똑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게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2개 맞으니까 데려다 놓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죠. 경기도 수원의 공영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2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살 김모 씨가 결국 2년 전 돈 문제로 다투다 박 씨를 살해해 강원도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교도소에 가서 2013년에 나왔잖아요. 2001년에 아내를 죽인 김 씨는 3년 동안 2사람을 더 죽이고 2016년에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아마 뭐 교도소에서 삶을 마감할 텐데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격언이 하나 생각났는데 이게 뭐 흔히 링컨이 했다고 하는 격언인데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다. 몇몇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없죠. 모든 사람을 속일 이 김 씨가 박 씨를 살해했을 때 그리고 이제 거짓 계획으로 사람들을 속였을 때 몇몇 사람만 속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유 씨를 살해한 다음에는 이제 간 크게도 수사기관을 속여야겠다. 내가 모든 사람을 속여보겠다라고 했더니 며칠도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강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의외로 완전 범죄라고 범인이 안 잡힌 것들은 그냥 우연히 안 잡혔을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들은 다 잡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안 잡힌 사람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미제 사건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범죄 자체가 본인의 계획이 성공해서 안 잡힌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뭐 깃들어가지고 안 잡힌 거지 역시 그 완전한 알리바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이제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사실 연쇄 범죄들은 이제 좀 멈추어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묻지마형의 범죄거든요. 여기에 상당수가 이제 정신장애나 조현병이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정신장애에 의한 그 범죄인데요. 특히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이 가능하지만 계속 나는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위협되는 범죄로 드러나죠. 거기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소위 이제 안인득 사건이라고 있어요.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계단에서 무참히 살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예. 오늘 새벽 경남 진주시 가주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3, 4층 계단과 1층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주민들을 발견했다며 당시 충격적인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라이터로 불은 지우는 다음에 이제 흉기 2자루를 준비해가지고 아파트 계단에 딱 앉아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이유가 결국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피하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라는 뚜렷한 범행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화재 경보가 이제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그 새벽에 갑자기 잠자던 분들이 얼마나 놀라서 이제 비상계단으로 유일한 대피를 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단 12분 만에 도피하던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이 5명이 사망을 하고 중상해를 입은 분이 17명, 그래서 총 22명이 사망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형이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이제 감형이 됐냐면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들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감정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 결과 전형적인 조현병 증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잠깐 제가 이제 읽어보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연결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강화시키고 전혀 자기와 관련 없는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나한테 해를 끼친다고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방송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공삼촌 아파트네.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도를 가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업에 심각합니다. 하루다 멀다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좀 과대망상이네요. 네,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하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봐서는 굉장한 어떤 그 편집증적인 증상 또 망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됐다는 것이 이제 감정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감옥과 같이 병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피고인 안인득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안인득 사건도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이나 조현병 범죄의 공통점들이 나타났나요? 그렇습니다. 이 친형의 진술들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좀 일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막 망상도 생기고 그래서 2010년도에 행인들을 지나갈 때 갑자기 나의 산재를 처리해주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이제 공격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치료를 시킵니다. 치료를 하고 있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16년 7월부터 치료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간이 치료가 안 됐는데 공격성이 점차 뚜렷하게 증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한 여학생의 집까지 따라가서 이 학생이 놀라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집 문을 향해서 막 오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또 폭력이 행사됐을 가능성도 있는 이런. 지난달 12일 안 씨의 윗집에 살던 여학생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뒤이어 안 씨가 따라와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뒤에 무언가를 뿌립니다. 간장과 식초를 섞은 물이었습니다. 안인득도 결국은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 것이 이제 고립돼서 혼자 있었다는 거, 치료가 중단돼 이제 3개월이 넘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정정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범률은 어떤가요?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범률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한 6, 7명은 재범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형량만 채우고 그냥 다시 출소하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치료입니다. 입원 치료. 네, 입원 치료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숨겨요. 조현병이 발생한 이후에 치료를 받기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12주,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한국의 평균을 내봤더니 56주가 넘어요. 56주. 증상이 나타나고 이제 못 참을 때가 되어야만 결국 병원에 가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딴 병에 대해서는 솔직한 게 많은데 가족이 정신병력에 대해서 상당히
숨기려고 하는 게 좀 우리나라 가족들이 좀 있죠. 어떤 사회적 편견, 낙인 이것이 사실 화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몇 군데 네네. 쭉 수집을 해서 봤는데 참 합리적인 것이 이제 그 호주의 CTO라고 해서 지역 명령 제도죠. 자, 지역 주민들이 모여요. 대표들이. 그리고 의사가 와요. 그다음에 공권력 집행은 경찰이 오고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합니다. 저 사람이 위험한데 우리도 살고 저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 3개월까지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전액 부담을 합니다. 이웃과 가족이 같이 합의 보는 거 되게 좋은 괜찮은 것 같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치료적 개입이 훨씬 더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어떤 그 전문가가 최소한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십 명 앉혀놓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운영해도 사실 이거 뭐 효과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보호관찰 관련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정신질환 정보 같은 거를 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게 어떤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니 일단은 지금 공론화부터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이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해야 어떤 제도라도 만들어질 수 있지. 지금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그러니까 국가도 개입하고 공동체도 개입을 해서 이런 인식도 좀 바꾸고 예방하고 치료만 되면 현저하게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어있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의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연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연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연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네.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점당 10원짜리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드시죠? 하는데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돼 있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